자, 이번 시간에는 그 밑에 나와 있는 16세기 이후 베트남 사회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 시기에 베트남 사회를 이해하려면은 베트남의 지리적 정보에 대한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해요. 자, 베트남 지도 간단하게 좀 그려볼게요. 베트남 지도 간단하게 좀 그려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베트남이 이렇게까지 크지는 않아요. 베트남 지도를 자세하게 그려야 되다 보니까 조금 무리해서 그렸습니다. 자, 베트남, 오늘날의 베트남이라고 하는 땅은 대략 이렇게 남과 북으로 길쭉하게 생긴 나라예요. 자, 베트남은요 역사적 지리적 환경에 따라서 크게 세 개의 지방으로 구분을 합니다. 베트남 북부, 베트남 중부, 그리고 베트남 남부 지방으로 구분을 해요. 그 사람들은 베트남 북부를 통킹 지방이라고 부르고 베트남 중부를 안남 지방이라고 부르고요. 베트남 남부를 코친 차이나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베트남의 역사는 대부분 어느 지역의 역사일까? 북부, 중부, 남부 중에서 북부.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베트남의 역사는 대부분 베트남 북부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역사적 사실들이었어요. 자, 대표적인 도시 몇 가지 좀 써볼게요. 베트남 북부의 중심지, 거기는 바로 과거에는 탕롱이라고 불렀고 오늘날에는 하노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자, 베트남 중부의 대표적인 도시 두 개를 꼽아본다면요, 후에, 난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이런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16, 17세기에 상업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유럽 상인들이 왕래하면서 크게 번성했던 항구 도시 호이안, 그렇죠. 호이안 같은 이런 것들이 베트남 중부에 있는 지역입니다. 베트남 남부의 대표적인 도시 하나 꼽아본다면요, 과거에는 사이공이라고 불렀고 오늘날에는 호치민이라고 불리는 이런 지역들이 있어요. 자, 대충 이런 어떤 지리적 정보를 바탕으로 일단은 베트남 사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레 왕조가 나오네요. 그죠? 레 왕조 배운 기억 나나요? 네. 네. 누가 세운 나라지? 레로이. 러이가 세웠죠. 그죠? 명나라가 베트남을 지배하려는 시도에 맞서서 레 러이의 독립운동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명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세운 나라가 바로 레 왕조였어요. 그죠? 자, 레 왕조 시기에는 밑주십시다. 과거제, 관료제, 성리학 같은 것들이 도입이 되었어요. 자, 우리 이거 성리학 할 때 배웠었는데 혹시 기억이 날라나? 베트남의 레 왕조의 성종, 본토 발음으로는 성종. 타인똥이라고 하는 황제가, 타인똥이라고 하는 황제가 과거제, 관료제, 성리학을 도입했어요. 그죠? 왜 그랬느냐? 지금까지 불교의 영향력이 강해서 유교의 영향력이 약했던 베트남에다가 중국식 중앙집권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과거제와 관료제,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상으로서 성리학을 도입을 했던 것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서 불교 국가였던 베트남도 점차 밑줄칩시다. 중앙집권적 유교 국가로 발전해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베트남 역사는 대부분 베트남 북부에서 있었던 일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베트남 중부 지역에는 참파라고 하는 또 다른 왕조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레 왕조 시기에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베트남 중부 지역의 참파 지역을 정복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레 왕조 시기에 어디를 정복하였다? 참파를 정복하였다. 그러면서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니? 그만큼 중앙집권화가 잘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국력이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레왕조의 전성기는요 얼마 가지 못해요. 16세기 후반 이후에 늦추십시다. 레왕조는 남과 북으로 분열이 돼요. 왜냐하면 찐씨와 응우엔씨가 서로 대립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교과서에는 그냥 이렇게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요. 물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굳이 자세하게 시험 문제에서는 물어보지를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이유, 그 배경의 이야기도 함께 이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이때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안 쓰셔도 관계없어요. 자,
레 왕조의 11번째 황제 공제라는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 때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권신이 있었어.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 했더니 바로 막등용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막등용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의 반란은 성공을 해요. 그래서 레 왕조는 망합니다. 레 왕조는 일시적이긴 하지만 왕조가 망해서 단절이 돼요. 왕조는 일시적으로 단절이 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레 왕조 시기에 유교적인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을 했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신하가 반란을 일으켜서 황제의 자리를 빼앗는다. 이런 것들 유교적 성리학적 질서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노력을 하느냐? 응우엔 김, 성이 응우엔이고 이름이 김이에요. 응우엔 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등용을 몰아내고 왕조를 되살리기 위한 저항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좀 웃길 수 있는데 사실 이거 가지고 웃으면 안 돼, 그지? 그 사람들은 진지하게 자기 나라 말하는데 발음 웃기다고 비웃으면 되겠니?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 보고 아 발음 왜 그따위야 깔깔깔 하고 웃으면 기분이 좋지 않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응우엔 김이 이제 이 막등용의 반란에 저항을 하는 그런 어떤 운동을 이어나가게 되는데요. 이미 나이가 많았어. 그래서 막등용의 몰락을 끝까지 지켜보지 못하고 응우엔 김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그의 후손들에 의해서 이 막등용에 대한 저항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그의 사위였던 찐기엠이라든지 아니면 그의 아들이었던 응우엔 호왕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찐기엠이라든지 응우엔 호왕 같은 사람이 있었다. 찐기엠은 성이 찐이고 이름이 기엠이에요. 응우엔 호왕은 이름이 응우엔이고 이름은 호왕입니다. 발음이 응우엔이라고 하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원자 발음하고 원자랑 똑같은 한자를 써요. 근본 원자를 쓰는 것이 베트남 발음으로는 응우엔입니다. 자, 아무튼 이들이 계속해서 막등용에 대한 저항을 이어나가게 되고요. 이 찐씨들이 활약한 결과 결국 레 왕조를 재건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막등용을 몰아내고 쫓겨났던 레 왕조의 황제의 후손을 데려와서 다시 황제의 자리에 앉히고 레 왕조를 세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레 왕조가 재건되기까지의 과정을 보았는데 그 중에서 레 씨의 활약이 있었니 없었니? 없었어요. 그죠? 사실 레 왕조를 되살려야 된다는 명분을 가지고 찐 씨나 응우엔 씨가 노력을 한 것이지 레 씨는 왕조가 재건이 되면서 다시 황제의 자리에 돌아왔을 뿐이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레 씨의 황제가 이 나라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레 왕조의 중심이었던 수도였던 북부 하노이를 중심으로 황제는 레 씨였지만 누가 실권을 장악하게 되느냐? 그가 황제의 자리에 돌아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찐 씨와 그의 가족들이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레 왕조가 재건되긴 했지만 찐 씨가 북부를 중심으로 레 왕조의 실권을 장악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제일 열받았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물론 레 씨도 열받겠지만 사실 응우엔 호왕 같은 사람이 제일 열받았겠죠. 그죠? 왜? 사실 막등용을 몰아내기 위한 노력은 누구부터 이루어졌는데? 응우엔 씨, 우리 아빠부터 하기 시작했었는데, 그지? 정작 지금 실권을 잡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자기 매형인 그죠? 찐씨들이 실권을 장악을 했잖아. 무엇보다도 우리가 막등용을 몰아내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찐씨들이 권력을 잡기 위함이 아니었어, 그지? 레 왕조의 재건을 위해서 막씨를 몰아낸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찐씨들이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단 말이야, 그지? 이것은 성리학적으로 봤을 때 옳아요,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응우엔 씨들은 중부 후에 지역을 중심으로 이 찐씨와 맞서기 위해서 분리 독립합니다. 후예를 중심으로 찐씨와 맞서기 위해서 분리 독립을 하고요. 그들에 맞서서 대항을 해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 찐씨들이 보기에 응우의 씨는 나라가 멀쩡히 있는데 반란을 일으키는 나쁜 놈들인 것이고, 응우의 씨가 보기에 찐씨의 경우에는 환자를 허수아비를 만들고 권력을 농단하는 나쁜 놈들인 겁니다. 그리고 양측의 세력은 엇비슷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그 어떤 치열한 대결의 양상이 무려 200년 가까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게 거기 나와 있는 남북의 분열이 2세기 이상 지속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밑줄 칩시다. 끊임없는 전쟁과 농민의 저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전쟁이 계속 이어졌어요. 전쟁에 동원되었던 농민들, 전쟁이 필요한 물자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농민들 얼마나 괴로웠겠어, 그지? 그래서 전쟁은 전쟁대로 벌어지고 내부적으로는 농민들의 저항까지 벌어지게 되면서 이 내 왕조가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난 이후의 베트남 사회는 상당히 혼란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감기 걸렸니? 네. 왜 마스크 쓰고 있니? 입술이 불어 터져요. 뭘 하다가 입술이 불어졌을까? 응? 립밤을 너무 막 이렇게 막 세게 발라가지고 입술이 불어튼 거야. 립밤 바르면 오히려 더 잘 안 터야 되는 거 아니야? 특이 체질인가 봐. 뭐 여자친구가 있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알았어. 자, 넘어갑시다. 35쪽. 자, 35쪽 넘어갑시다. 자, 그러다가 결국 레 왕조는 무너지게 돼요. 농민 반란에 의해서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데, 자, 그 왕조가 바로 밑줄 칩시다. 떠이선 왕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베트남 왕조들의 이름은 전부 다 무엇을 딴 것이냐면 황제의 성씨를 딴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떠이선은요 지방 이름이에요. 왜 떠이선 왕조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18세기 후반에 떠이선 지방에서 시작된 농민 반란으로 결국 레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성립시켰기 때문에 떠이선 왕조는 성씨가 아니라 지방의 이름을 따서 떠이선 왕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떠이선 왕조가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던 레 왕조를 베트남을 일시적으로 통일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북쪽의 찐씨도 몰아내고 남쪽의 응우의 씨도 몰아냈다는 것이에요. 자, 찐씨들은 어디로 도망갔느냐? 청나라로 도망갔어요. 청과 조공책봉의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청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왕조로 복귀하려고 하였으나 떠이선 왕조의 저항에 부딪혀서 찐씨의 복귀는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응우의 씨들은 어디로 도망갔을까? 남쪽으로 도망을 갔겠죠. 그죠? 베트남 남부지방으로 도망을 갑니다. 자, 이때 당시에 응우엔 왕조를 이끌고 있었던 사람의 이름, 응우엔 집안을 이끌고 있었던 사람의 이름은 응우엔 푹아인이라는 사람이었고요. 자, 이 응우엔 푹아인이 떠이선 왕조를 피해서 도망가 있는 동안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베트남 남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프랑스 국적의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게 되느냐? 여러분들 병인박해 들어봤니? 네. 어떤 사건이었지? 그렇지. 흥선대원군이 프랑스 선교사를 비롯한 외국 선교사들과 천주교 신자들을 처형한 사건이야. 그지? 왜 그런 일을 벌이니? 쇄국 정책 때문에? 뭐 그렇기도 하고 또.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평등 사상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무엇이랑 충돌하기 때문이야? 유교. 정확하게는 그렇죠. 유교 성리학과 충돌하기 때문이야. 그지? 이 그리스도교는 인간의 평등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사 이런 것들 미신으로 여기잖아요. 그죠? 따라서 그리스도교는 조선의 성리학적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사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려고 한 겁니다. 그죠? 자, 마찬가지로 레 왕조 시기 때부터 베트남은 유교 성리학적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을 했어요. 그죠? 그러므로 여기서도 성리학과 그리스도교는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베트남에서의 그리스도교의 포교는 합법이었다, 불법이었다? 불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프랑스 선교사를 만났을 때 응우엔 푹아인과 이런 이야기가 오가게 돼요. 베트남에서 선교하기가 힘들다, 불법이라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응우엔 푹아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만약에 당신의 도움을 받아서 왕권의 자리로, 왕자의 황제의 자리로 복귀하게 된다면 그 공을 인정해서 그리스도 포교를
허용하겠다. 합법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제안을 해요. 자, 그래서 프랑스 선교사는 굉장히 솔깃한 제안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프랑스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정부를 설득을 하여 지금 베트남에서 포교의 자유를 주겠다고 하니까 군대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자유롭게 포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프랑스 정부가 거부를 해요. 왜 그러느냐? 당시 프랑스는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시아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 어디에 관심이 많았느냐? 바로 인도에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 우리 지난번에 세계지도 그려봐서 이야기했었잖아. 그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중간 지점이 어디예요? 인도잖아. 그지? 그래서 당시 프랑스는 인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영국하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베트남에 군대를 보낼 여유가 없다. 이렇게 거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프랑스 선교사는 굉장히 실망을 해요. 자신있게 군대를 데리고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빈손으로 돌아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프랑스를 따라서 인도를 거쳐서 동남아시아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인도에서 뭘 보느냐? 당시 인도에 뭐 하고 있었다 그랬어? 영국과 프랑스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었어. 그지? 그들 사이에 전쟁도 벌어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인도에는 유럽 국적의 용병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었어. 용병이 뭐였니? 뭐니 용병? 돈 주면 대신 싸워주는 사람들이 용병이죠. 그죠? 용병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정식 군대는 안 되지만 이들 용병이라도 데려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다가 편지를 써서 선교를 위해서 돈 좀 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황청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인도에서 활동하던 유럽인 용병들을 데리고 와서 응우엔 씨를 도와주게 돼요. 그리고 응우엔 씨들은 프랑스 선교사가 데려온 유럽 용병들과 함께 떠있던 왕조를 공격을 해서 떠있던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웠으니 밑줄 칩시다. 그 왕조가 바로 뭐예요? 응우엔 왕조인 거예요. 그죠? 베트남의 마지막 왕조인 응우엔 왕조가 이렇게 성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통일 왕조를 베트남에 수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세력을 점차 응우엔 씨들이 넓혀 나가게 되어 더욱더 남쪽으로 진출해서 밑줄 칩시다. 오늘날과 비슷한 크기의 베트남 영토를 확보하게 돼요. 그래서 중부 지역에 진출한 것은 레왕조 시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남부 지역까지 진출하게 된 것은 응우엔 왕조 시기의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레 왕조가 아니고 응우엔 왕조의 수도는 어디였을까? 자, 여기 지도에 1, 2, 3, 4번 중에 뭐였을까? 레 왕조의 수도는? 응우엔 왕조의 수도는? 바로 후에가 응우엔 왕조의 수도였어요. 왜 그랬을까? 레 왕조 시기에 찐씨와 응우엔 씨가 대립할 때 응우엔 씨들의 세력 기반이 어디 있었어? 중부 후에 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응우엔 씨들이 가장 자신의 권력의 기반이 튼튼한 것이 후에이기 때문에 응우엔 왕조 시기로 가게 되면서 후에가 새로운 수도로 선정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번에 겨울방학 때 여기를 가려고 비행기 티켓을 예약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겨울방학 때 맨날 이렇게 어차피 수능 보지도 않을 놈들 2학년 겨울방학 때까지만 하더라도 수능에 대한 어떤 희망을 끊어놓지 않아가지고 애들이 보충 수업을 신청하는 바람에 신혼여행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오랜만에 큰맘 먹고 비행기표를 질렀어. 설마 이 중에서 뭐 수능을 동아시아사로 보겠다는 사람이 지금 마음을 모아서 일어서라. 뭐 그러면은 뭐 물론 열심히 가르치긴 할 테지만 아무튼 일단은 그렇게 했어요. 작년에도 그렇게 한 6명, 7명 정도가 끝까지 수능 볼 거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에 수능 본 애들은 3, 4명이었고 그리고 걔네들은 사실 동아시아사로 수능 최저를 맞출 필요도 없는 대를 다 썼어요. 자, 아무튼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가지. 후에는 잘 안 가죠. 호이안, 다낭 이런 데 이제 휴양 도시 많이 가고 후에는 선생님처럼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기는 해요. 기대가 됩니다. 쌀국수가 우리나라에서는 한 그릇에 8,000원, 9,000원 하잖아. 그지? 베트남에서는 한 그릇에 1,500원, 900원 한대요. 물가가 굉장히 싸지. 선생님 되게 친한 친구 베트남 여행 갔다 와서 정말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놀고 했는데 하룻밤에 10만 원밖에 안 썼대. 역시 물가가 싼 곳이라 정말 베트남 여행 갔다 오면 제대로 대접받는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가보고 싶어.
자, 그건 이제 우리 가족끼리 원래 가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여행 가는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괜찮은데 선생님 부인이 집사람이 입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뭔 얘기하다가 그래요. 응호의 왕조의 수도는 후에였어요. 그리고 후에에다가 밑줄 칩시다. 자금성을 모방하여 거대한 왕궁을 건설합니다. 자, 왜 자금성을 모방해서 거대한 왕궁을 지었을까?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를 들어볼 수가 있겠네. 중국처럼 큰 나라. 그렇지. 우리도 중국과 대등한 나라가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야심찬 계획인 거예요. 그죠? 또 이뻐. 이뻐서? 자궁성 이뻐. 그렇죠. 또 그렇지. 자금성 왜 만들었어? 영락제가 황제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었잖아, 그지? 거대한 왕성을 지어서 궁성을 지어서 황제의 권위를 높이려는 그러한 목적이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응우엔 왕조는 중국과는 다른 자신들만의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를 또 하나 이야기해 본다면 어떤 사례를 들어볼 수가 있느냐? 자, 우리는 레왕조, 응우엔 왕조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거는 국호, 나라 이름은 아니에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누가 황제의 성씨가 되었느냐에 대해를 가지고 구분한 것이었어. 그 전까지 국호는 뭐였느냐? 대월이었죠. 대월. 대월인데 왕조만 계속해서 바뀌었던 거야. 우리나라나 중국의 경우에는 왕조가 교체되면 나라 이름도 바뀌니까 이해를 잘 하기 어려운데요. 베트남의 경우에는 하나의 국호를 놓고 왕조만 바뀌는 사례들이 계속 이어졌던 거야. 자, 응우엔 왕조를 수립하면서 나라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려고 하였느냐? 남비엣으로 바꾸려고 하였어요. 남비엣 들어본 기억이 나나요? 네. 누가 세운 나라지? 쩌능다오는 몽골의 침략을 막아낸 장군이었죠. 힌트. 초성. 자, 베트남 최초의 왕조 이름 뭐였지? 반랑국이었어요. 두 번째 왕조의 이름은 어우락 왕국이었고 어우락 왕국을 세운 사람의 이름은 안정부엉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진시 황제 때 중국이 영토를 베트남 북부까지 확장을 하죠, 그죠? 그리고 시 황제는 전국에 군현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중국 남부 광동 지방에서 독립을 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그게 바로 남비엣이었어. 이름 네 글자예요. 걔 막 동상도 있다지 않습니까? 쩌능다고 동상이 있죠. 네. 초성. 초성 가르쳐주면 다 글자. 아는데 첫 글자. 쌍지읒 쌍지. 쩌는데 아니라고. 찌 찌에우다. 알았어요, 그죠? 역시 일방적인 이런 어떤 강의식 수업의 한계예요, 그죠? 시험 보고 나면은 머릿속에 사람이 사라지는 거지. 찌 에우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거 빼고 다 나왔는데 진짜. 엄마 수업의 방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내가 수능으로 동아시아사를 봐야 될지 말아야 될지 조금 마음이 좀 결정이 되지, 그지? 1학기 때 배웠던 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3학년 때 가서 2학기 때 배운 게 생각이 나갔니? 나가니요. 찌에우다는 스스로를 뭐라고 칭했어요? 황제라고 칭했어, 그지? 왜? 무엇하기 위해서? 중국과의 대등함을 과시하기 위해서였어, 그지? 자, 그랬던 나라가 바로 이 남비엣이었다고. 따라서 응우엔 왕조에서 2000년 전의 왕조의 이름을 다시 국호로 쓰겠다라고 한 것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야? 중국과의 대등함을 과시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독자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있는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나라 이름을 정하는 것처럼 중요한 일은 자기 나라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조공책봉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 어떻게 정해지게 되었느냐? 이성계가 두 개의 1번, 2번 두 개의 보기를 명나라 황제에게 올려요. 조공책봉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하나는 조선, 하나는 자기 고향의 이름을 딴 환영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이름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명나라가 픽을 해준 게 뭐냐면은 조선이에요. 예전에는 기자조선이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역사적으로 허구임이 증명이 되었지만 예전에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단분히 세운 것이 아니라 기자라고 하는 중국 사람이 건너와서 세운 나라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조선이란 이름이 좋겠다. 중국 사람이 건너가서 세운 나라 이름이니까 니네 이름 조선으로 해라 라고 이렇게 해서 조선의 나라 이름이 조선으로 된 거예요. 자, 청나라 나라 이름을 남비에스로 하겠다라는 의도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당연히 알아요. 그죠? 거부를 합니다. 니네 지금 우리랑 맞먹겠다는 거야? 우리랑 대등하랑 과시하겠다는 거야? 라고 해서 남비에시라는 이름을 허락해 줄 수 없다라고 빠꾸를 먹습니다. 자, 그랬더니 베트남 사람들은 어떻게 나왔느냐? 그래? 그럼 반대로 하면 되지 뭐 라고 하면서 나라 이름을 비엔남으로 결정을 합니다. 비엔남. 자, 우리는 베트남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알파벳으로는 어떻게 쓰나요? 그렇죠. 비엔남이라고 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비엔남이라고 하는 오늘날 베트남의 나라 이름 국호가 결정된 것 또한 응우엔 왕조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비엔남을 국호로 사용을 하였다. 자, 그러다가 이 비엔남이 누구의 침략을 받아서 식민지화가 되느냐? 이것은 바로 프랑스예요. 프랑스의 침략을 받아서 식민지화가 진행이 됩니다. 자, 이때 당시에 유럽 강대국들이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약소국들을 식민지로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정형화, 패턴화되어 있어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제일 먼저 누가 오느냐? 유럽 선교사들이 와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정말 순수한 목적에서 선교의 목적에서 와서 낯선 백인들과의 어떤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요. 좋은 거 많이 가르쳐주고 신기한 것도 많이 보여주고 진짜로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의 말을 배우고 지리적 정보를 조사하고 문화를 조사하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선교사들이 조사해 놓은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두 번째 누가 오느냐? 상인들이 와요.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공장과 기계로 만들어낸 값싸고 질 좋은 물건들을 와서 판매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전통적인 상인들, 수공업자들 어떻게 되겠어? 상대가 안 되고 망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나라가 점점 더 가난해질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러면서 나라가 가난해지니까 너네 이제 들어오지 마. 유럽인들의 출입을 막으려고 하죠. 그러면 세 번째로 누가 들어오느냐? 군인이 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장사하는데 왜 방해? 라고 하면서 그거를 이유로 군대를 동원해서 공격을 하고 식민지로 지배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러한 아주 전형적인 패턴에 당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중엽 이후로 가게 되면서 식민지화가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네. 아까 수능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이 중에서 이쪽 사람들 빼고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수능으로 뭐 대학을 잘 가봐야겠다, 정시든 수능 최저를 맞추든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선생님은 이번 겨울방학을 이용해 볼 것을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예요. 사실 기말고사 전까지는 일단 내신 먼저 챙겨야 되니까 바쁘잖아. 그지? 사실 3학년 1학기 돼서도 마찬가지로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이 들어가니까 1학기 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 그렇다고 3학년 1학기 끝나고 여름방학 가서 그자에서 수능 공부한다? 쉽지 않아요. 그것도. 특히나 3학년 2학기 되면은 여기저기서 수시 원서를 쓴단 말이야. 그러면은 나도 불안하니까 수시 원서 같이 쓰고 면접 준비하고 자소서 쓰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사실 수능 준비할 시간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정말로 수능으로 대학을 가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번 겨울방학부터 내년 3학년 1학기 그 다음에 여름방학 2학기 다 버리고 수능에 올인을 하는 사람은 아니면 웬만해서는 수능으로 대학 가기는 어려운 게 지금 여러분들의 입시 제도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선생님 오래 지도를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진지하게 수능을 본 생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적어도 이번 겨울방학 중에 국어, 영어, 수학이나 혹은 사탐 과목이나 하나는 제대로 좀 준비를 해놔야 될 거예요. 그래야 3학년 1학기 때 가서 내신 준비하면서도 겨울방학 때 해놨던 거 바탕으로 근근히 버틸 수가 있을 거거든. 사실 선생님의 경험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선생님도 그렇게 성공을 한 케이스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선생님은 고등학교 다닐 때 모의고사 보면 있지. 뭐 사실 니네랑 좀 달랐어. 우리 때는 등급이 아니고 이제 정말 400점 만점에 점수 가지고 대학을 가던 때거든. 사실 등급이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모의고사 보면은 뭐 국어는 일단은 1등급이고 영어도 1등급 나오고요. 사회과학은 못 보면은 2등급 나오고 뭐 그런 성적이었고 했는데 근데 이제 영어, 수학, 수학이
정말 잘 보면 3등급, 평소에는 4등급, 5등급 이렇게 나와서 정말 되게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 열심히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이 수학 머리가 없는 사람이 수학을 따라가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고민을 했어.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을 갈까? 그런 대학들을 봤더니 그 대학의 그 커트라인이 정말 수학 안 보는 데를 찾았더니 너무 내려오는 거야. 아, 저기까지는 차마 못 가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2학년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모든 나머지 과목들의 책은 싹 다 덮어두고 수학 공부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마더텅 이런 것도 없어서 선배들이 모아놓은 모의고사 문제들 있잖아요, 그지? 한 10년치 모의고사 문제를 모아가지고 책으로 이제 편집을 해서 그랬더니 한 이 정도 두께가 되는 수학 문제집이 되더라고. 그걸 비롯한 여러 수학 문제집들을 책상 위에 쌓아놓고 항상 시간만 나면, 그러니까 수업 시간 빼고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면은 항상 수학 문제를 풀었어요. 얼마나 문제를 많이 풀었냐면은 대학교 2학년 때 자다가 나 수학 문제 풀어야 된다고 벌떡 일어났다가 아 맞아 나 대학생이지 수학 문제 안 풀어도 돼 잠들 정도로 정말 수학에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그렇게 문제를 풀었던 거. 정말 꿈에서도 막 수학 문제 풀다가 안 풀리면 속상해서 열받아서 일어났다가 아 나 대학생이지 또 안심하고 자고 그런 수준이었어. 지금은 이제 안 꾸는데 아무튼 사실 그렇게 이제 수학 문제만 드립다 풀다 보니까 조금 불안했어. 이러다가 남은 성적들도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불안했는데 한 9월 달쯤 가니까 그렇게 이제 거의 이제 반년 넘게 한 거지. 9월 달쯤 가니까 모의고사에서 한번 2등급이 나왔어. 그때 당시에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의고사 보고 막 그랬었거든. 그 많이 보는 모의고사 중에 한 번 이제 2등급이 나온 거야. 야 이거 잘만 하면은 수능에서도 2등급까지는 나올 수도 있겠다 잘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이제 10월 달부터는 이런저런 과목들 다 이제 한꺼번에 정리를 하면서 수능을 준비하고 이제 수능을 봤어요. 그때 이제 무척 추운 겨울이었고 나는 내가 다니는 학교가 아니라 다른 학교에 가서 이제 수능을 봤는데 그해 국어 시험 문제가 되게 어려웠어. 물론 올해 문제처럼 올해 31번 같이 이렇게 되도 않은 문제는 아니었지만은 아무튼 내가 그 전까지는 이제 국어가 120점 만점이었거든. 선생님 수능 볼 때는 120점 만점에 잘 보면 115점, 잘 못 보면 105점, 뭐 요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였거든. 등급이 아니고. 자 그래서 사실 국어는 별로 걱정 안 하고 보는 과목이었는데 그해 국어 시험이 너무 어려운 거야. 그리고 나는 약간 마음이 좀 이렇게 뭐랄까 약하고 소심해서 내가 문제를 잡았어. 근데 이 문제를 못 풀면 1번을 못 풀면 2번으로 안 넘어가는 성격이거든. 그래서 늘 시간이 조금 모자라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문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문제를 못 넘기다 보니까 시간은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문제 못 푼 게 너무 많은 거야. 좀 안 풀리는 문제 넘기고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풀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마음이 약해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시간 보니까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문제는 무지무지 많이 나온 거야. 그때 우리 저런 얘기하잖아. 죽기 전에 주마등처럼 지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간다고 그러잖아. 그 순간 문제 무지 많이 나 시간 30분밖에 안 남은 걸 확인한 순간 정말 지금까지 내가 고생했던 공부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에 막 스쳐지는 거야. 그게 다 지나고 난 다음에는 내가 막 재수하고 있는 모습이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막 스쳐 지나가는 거야. 그러다가 막 몸에서 막 이렇게 열이 나가고 시작하더니 나는 잠시 쓰러졌었어. 털썩하고 수능보다 말고.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교실에서 보건실로 끌려가는 질질 끌려가는 중이었어. 찬바람을 맞으면서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서 보건실에다 가서 이제 잘 남은 시간 동안 문제 마저 풀어라고 했는데 시간 보니까 벌써 10분이 지났네? 20분밖에 안 남은 거야. 문제는 30개 넘게 남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막 미친듯이 이제 풀기 시작을 했는데 종이 쳐버렸네? 가져가려 그래.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 교실에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 너무 오래 걸렸으니까 조금만 더 시간 달라 그랬더니 그때 당시 마음씨 좋았던 그 양호 선생님이 그러면은 2교시 시작하기 전까지만 문제를 풀어라.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주신 거야. 그래가지고 막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문제를 풀었어. 그러다가 마지막까지 결국 10문제는 못 풀고 대충 찍고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교실로 돌아왔지. 국어 시험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1교시 끝나고 집으로 돌아간 학생들이 하나 둘씩 있었어. 그들을 보면서 나도 어차피 망했다. 나도 같이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일어나려고 가방을 싸다가 말았어. 왜 그랬냐면은 지난 1년 동안
수학 문제만 풀었잖아. 수학 문제만 풀었어. 1년 동안 수학 시험은 보고 가야 되겠는 거야. 너무 아까워서 수학 시험 보고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 수학 시험은 다시 보고 가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마음을 내려놓고 수학 문제 나눠주고 수학 문제를 풀기 시작을 했어요. 쫙 풀었어. 늘 나는 수학 문제 풀다 보면 시간이 모자라서 26번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찍고 끝났는데 26번까지 문제를 다 풀었다? 시계를 봤는데 15분이 남은 거야. 웬일이지? 다시 한번 또 이제 마킹 잘못한 거 없나 생각했는데도 시간이 또 5분이 남은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종치고 난 다음에 답안지를 냈어. 뭔가 희망이 보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용기를 얻어가지고 영어 시험도 보고 수학 시험도 보고 과학 시험도 보고 우리 때는 과학도 봤어. 그리고 제2 외국어 시험까지 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엄마가 시험 잘 봤니라고 물어보면 그럼 물어보지 마. 하면서 문 닫고 쾅 들어간 다음에 이불 뒤집쓰고 막 이런 장면 나오잖아. 그러고 보면서 난 저렇게 병신 같은 짓거리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에 돌아와서 엄마가 시험 잘 봤니라고 물어봤을 때 그딴 거 물어보지 마 라고 이야기하면서 문 쾅 닫고 들어가서 이불 뒤집어 썼어요.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인생이 어떻게 꼬일라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정말 되게 착잡했는데 천만다행으로 나만 국어 시험이 어려웠던 게 아니더라고.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95점? 그러니까 평소 105점에서 115점 나오다가 95점 나왔으니까 점수가 많이 떨어진 거라고 봐야 되겠지?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점수가 많이 낮은 게 아니었던 거야. 다른 애들에 비해서. 그래서 다행히 국어 시험에서 그렇게 시간을 날려버린 게 그렇게 크게 손해를 본 것이 아니었던 거야. 그리고 수학에서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1등급을 받았어요. 나중에 봤더니 2문제 틀렸더라고. 2문제. 태어나자마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영어 1등급 나오고 사회 과학 2등급씩 찍고 이랬었어요. 그래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부르시더니 국어 성적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수학이 잘 나왔으니까 영어 수학에 가산점을 주는 대학을 한번 써보자 라고 이렇게 상담을 하셨고 그래가지고 그에 해당하는 대학들을 썼고 그리고 합격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솔직히 근데 계속 좀 뭐랄까 아쉬움이 좀 남아. 그때 내가 국어 시험 망치지 않았으면은 좀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좀 더 높은 과를 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계속 나오면서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때 그래도 이렇게 된 게 내 팔자였나 보다. 신께서 나에게 이런 어떤 운명을 결정해 주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아무튼 하고 싶은 말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죽도록 공부해도 절대로 사람이 죽진 않더라는 거. 죽도록 공부해도 안 죽더라는 거. 그러니까 죽을 만큼 공부를 해보라는 거. 그리고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할 생각이 있다면 2학년 겨울방학 기말고사 끝나자 난 다음부터 해야 된다라는 거. 하다가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은 자기가 공부에 투자할 시간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네요. 자, 시간이 2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상업과 도시의 발달은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쌤이 이거 멈춰요? 응.